안녕하십니까. 대구지역본부 유혜선입니다. 회장단 연계 협력회의 및 기술 역량 강화 포럼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부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신대현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산단공 대구지역본부는 작년까지 지사였다가 올해 지역본부로 승격해서 출범을 했고요. 올해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산단 대교조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주로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산업단지를 개선, 그러니까 뭐 스마트 그린 산단을 얘기하면은 그 기업의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을 통한 그린 산단과 기업의 디지털화나 데이터 경제를 통한 스마트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산단 대교조는 여기에다 정주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 재생 사업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 이런 사업을 대구에서 성서산단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와닿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랑 기업들이 자주 만나면서 기업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정부 사업으로 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늘려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가 이 클러스터 모임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정부 재정 사업화해서 또 기업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오늘 이 주제 포럼과 그 회의가 잘 마무리되고 건강하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1부 첫 번째로 글로벌 이블 플랫폼에 대해서 임종윤 수석 매니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를 제주에서 올해 8월 8회를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자동차 쪽의 초창기에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요. 저는 B2B 총괄하고 있는 임종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 저희 전시 홍보를 자꾸 하게 돼서 제가 지금 조금 죄송한데요. 저희 그 전시 안에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저희 B2B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요즘 뭐 그린 뉴딜 뭐 이래가지고 많이 지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것을 지금 2014년부터 지금 시작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지금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도 3월 달에 전달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제주를 찾아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약간 좀 늘어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인데 이게 하와이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기후변화 그 대응이 시작점이 여기랑 굉장히 그 대구랑 관계가 있습니다. 2015년에 파리협정에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그 주제를 박 대통령이 얘기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이제 시작하게 된 기본 계획이 2010년도에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제주지사가 4차 혁명의 글로벌 쇼케이스로 제시를 하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덴마크와 캄보디아 광물 에너지에서 제주 방문을 했고요. 2018년에 덴마크가 늦게 했는데 지금 덴마크의 65%가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고 노르웨이의 85%가 지금 전기 자동차를 다 쓰고 있는 현재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지금 6% 정도뿐이 아직 안 돼서 앞으로도 지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CFA의 4대 정충 목표 2030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전기차로 도내 운양 대체, 에너지 수요 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뭐 이런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의 현황이 39만 5천 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5% 아직 5%가 2만 대가 조금 넘어가는 상태로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 엑스포는 뭐 이사회, 법인사무국,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시는 그 일반적인 엑스포의 그 행사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상태이고, 단지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EV 매거진이라고 해서 잡지를 월 6,000부씩 지금 운영해서 이게 각 지자체나 뭐 탄소 정책과 교통과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매월 발간하고 있는 잡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B2B를 총괄하고 있는 저는 1대1 대응을 해가지고 해외나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 바이어 협조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과는 저희가 2회차에 2015년에 국제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지역색 없이 제주도에서 하지만 저희는 앞에 국제 전기 자동차 협회로 엑스포로 불리고 있고요. 지역색을 없애서 전국 어디서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행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똑같이 제주 서귀포의 ICC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계 전기차 협의회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회원사가 28개국으로 이번에 타지키스탄하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더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일반 전시하고 컨퍼런스, 버추얼 전시하고 비즈니스 미팅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모빌리티, 배터리, 전장품, 신기술,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 많은 업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개 업체, 그러니까 100개 기업 정도가 지금 총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도 지금 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같이 조인돼서 있는 외국 협회이고요. 특히 여기 중국 전기차 백인회, 또 대구에 아시다시피 TIA, 중국 인민일보, EVAP라는 것인데 필리핀 전기차 협회, 후트라,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이런 데가 같이 다 협찬해서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월 7일로 7, 8, 9, 10, 4일 동안 개최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5월 첫째 주에 할 것을 한 번 더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반드시 하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가 지금 이제 8회째인 거고요. 지금 7회째 지금 동영상으로 편집부를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요 바로 앞에 보신 이북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즈허브 들어가고 그 안에 4개 MC에 또 회원사회분들이 한 장 한 장씩 넘길 수 있도록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다 메일링해서 다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업체들 많이 참여하게 좀 독려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따가 공지사항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6월 11일까지만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와주셨어요.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북대 산학영역단 이승원 파트장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산학영역단 기술사업팀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만든 자료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굉장히 축약을 해서 좀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런 공공기술을 이전해서 사업계획서 쓸 때 주안점 그리고 그렇게 또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뭐 많이들 다들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번도 안 해본 기업은 있을지언정
한 번 해본 기업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수의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원 사업 제일 핵심은 우리가 예비 창업 단계인지 아니면 39세 이상인지 그리고 39세 그 기점에서 어떤 사업별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일단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창업으로 인정한,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미 MC 회원사분들 같은 경우는 7년 이상의 좀 업력이 굉장히 된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지원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특수하더라. 뭐 중대형으로 가자니, 거기 또 기업 캐파가 안 되고, 창업으로 가자니 그런 게 안 된다 했을 때, 그 뒤에 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제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거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기업에서 이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자를 했을 때는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자료를 다시 공개를 해드릴게요, 메일로. 근데 이제 보통 창업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더 핵심인데요. 기존 기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내 회사에서 그냥 법인 하나 세워가지고 뭐 지원하지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창업기업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원 사업의 요 네모 박스만 설명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뭐 채무 불이행이나 국세 지방세 체납인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이 안 되고 과제에 따라 다른데 보통 부채 비율이 500% 또는 뭐 어떤 경우는 1000% 정도까지일 때는 이제 과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경영상에 좀 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제일 중요한 거는 성별, 대표자의 성별이 뭐냐, 나이가 얼마냐, 분야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점이 되고요. 이 이유는 여성 대표 기업만 우대하는 또 창업이 있고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서 특화돼서 좀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좀 노골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회사 내에 유능한 뭐 여자 사원이 있다,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대표직을 또 임명을 해가지고 별도의 회사를 운영해서 그렇게 또 성공한 케이스도 사실은 많거든요. 자, 어느 단계인지 정확하고 똑같고요. 자, 이제 총 3단계, 4단계로 나눴습니다. 예비 창업 단계, 이제 아이디어만 진짜 있는 단계죠. 그래서 물론 0단계라고 아무것도 없이 0단계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창업 단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상업성은 인증, 아직 뭐 시제품이나 이런 단계이죠.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진출을 하지 못한 단계. 그러기 위해서 이 시장 진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려는 게 1단계고요. 성장 초기 단계,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와 상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추가적인 시장 침투와 확장이 필요한 상황. 예를 들면 지역 내에서 이 한 분야는 했지만 수출을 기획한다든가 좀 더 제품을 다양화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성장 단계, 이거는 뭐 급속한 성장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대응이고요. 자, 0단계에서 보통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들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뭐 등등해서 이런 엄청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과제 금액이 이럴 경우는 1000만 원에서 1억 내외가 대다수를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1단계에서 이제 한 1억 5천까지, 2단계에서 2억, 그 다음에 진짜 3단계 고도화에서 이제 이런 때는 이제 뭐 큰 과제는 10억까지 과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어느 단계에 진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핵심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뭐 중기부 사업만 예로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기부, 산업부, 뭐 저기 연구개발특구의 과기부 등등에서 사업은 진짜 많고요. 오히려 선택을 뭘로 해야 될지 그게 오히려 고민인 것들이고요. 뭐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고민해야 될 게 1년에서 3년 미만의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 구분을 하자면 7년 이하에 끊어지는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 이상은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업을 위주로 이제 전략적으로 가야 될지가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냥 최근에는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을 워낙 이제 각광하고 부응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역량이나 ICT,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관련해서 신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사업 계획을 냈을 땐 아무래도 좀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해서 내가 좀 신사업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알겠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뭐 중기부 지정 15대 핵심 기술 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핵심을 이루고 있고 AR, VR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예전 같으면은 과제가 R&D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 과제에서 목표치를 얼마를 설정을 해서 어디까지 개발을 한다가 이제 목표였다면 요즘은 B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B는 비즈니스를 말하고 그 개발 과정 이후에 실제 마케팅을 통해서 아웃풋, 매출이 일어나고 고용이 일어나는 것까지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발보다는 진짜 시장성이 검증된 기술로 진입을 하시는 게 과제 획득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네, 뭐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이게 사실은 많은 양을 추격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그 전문가가 분석한 툴인데요. 사업계획서의 구성을 그분 같은 경우는 PSST 기반의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이제 구분한 전문가가 있는데 이제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지표를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가 사실은 큰 관건이고요. 그냥 큰 예로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수많은 과제 중에서 창업 인턴제 과제, 패키지 제도전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인데 주 목차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번, 2번, 3번 해서 또 소제목. 근데 동그라미를 보듯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의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공통으로. 그리고 사업하려는 아이템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마케팅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고용입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뭐 좀 개인적인 얘기, 저도 사실은 평가를 다니고 지난주에도 포항 테크노파크에 또 저기 2억짜리 과제를 평가를 다녀왔는데 이런 구성적인 항목들을 못 맞추는 기업들이 많고요. 진짜 여담인데 사업계획서 40페이지, 50페이지 발표 자료 20분 해가지고 20페이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 5명, 7명이 오지만 이 하시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은 뭐 한 명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게 사실은 태반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핵심, 이분들이 뭘, 평가위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지표들을 잘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진심한 사실을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에서 하는 대표님보다 누가 더 그쪽에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시장 전문가, 기술 전문가, 뭐 투자 전문가가 있지만 사업의 기술에 대한 사실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오늘 그냥 간단하게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이거는 진짜 그냥 정말 축약한 내용입니다. 창업 배경에서 그냥 예를 들게요. 1번, 보통 창업 배경이 1번으로 나오죠.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뭐 성장률을 보이고 있게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뭔가 비어 보이죠? 성장률을 하는데 뭘? 편찮으신 할머니를 자주 간병해드리면서 의료기기 관심을 가졌고 결심하게 됐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은 잘 안 보이는데 편찮으신 할머니를 자주 간병해드리면서 의료기기에 관심을 가졌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어떻고 대비 23.7%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물론 짧게 축약한 내용이지만 평가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문맥을 만들 때 그러한 것들을 잘 운영하셔서 만드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아이템은 공항 철도를 통해 짐을 호텔에서 공항으로 편리하게 옮겨주는 서비스입니다. 뭔지 목적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여행 마지막 날 무거운 짐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하죠. 원인은 있지만 이러기 위해서 뭐 휠을 개발한다든가 무인을 뭐 어떻게 개발한다든가 그 개발 목적이나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추격했고요. 이거는 뭐 너무 좀 상식적인 얘기죠. 내가 끓인 라면에는 뭐 잘 팔릴 수밖에 없다. 뭐 잘 끓이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소고기, 파, 청양고추, 팽이버섯 들어가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니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느 논문,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면 육수에 소고기, 파, 청양고추, 팽이버섯을 막 넣고 끓였을 때 실제 맛이 뭐 어떻게까지 효과되고 어떤 그런 자료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 예를 들면은 혹시 화장품 기업이 뭐 따로 하시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는데 과제를 평가를 가보면은 화장품 기업들이 대부분 선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좀 막연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화장품이라고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그러죠. 특별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추출물을 함유해서 마케팅의 활동이라고 좀 그게 좀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 추출물의 함유량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진출 우리 보통 동남아에서 뭐 중국에서 한류 바람이 불고 화장품이 잘 팔리니까 단지 뭐 동남아로 우린 이걸 추출물을 해서 뭐 미백의 효과를 높여서 동남아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너무 일반적인 논들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실은 탈락을 많이 하시고 선정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우리 이 기술 정말 좋습니다. 제발 지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평가위원들 내지는 발주기가 그러니까 뭐 과기부든 뭐 시에서 나오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막대한 개발비 또는 이게 1년 과제다, 2년 과제다. 이분들 분명히 좋은 사업성은 알겠어. 근데 너무 뛰어나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게 1년 만에 완성이 안 되면 사실 사업비 지급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급하는 저 위에 기관일수록 본인들도 이거에 대한 성과물을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1년 동안 우리가 몇 천만 원 1억을 줬는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의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전략적이 필요하고요. 시장 규모, 요거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시장 규모 꼭 그 구글에서 땡겨가지고 검색해서 붙이시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 3년 이내 자료를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 시장에 3년 이내 자료가 없다. 그러면 2015년 자료를 해서라도 그때 이 CAGR이라고 왜 그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률을 대비했을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걸 우리가 가늠을 해서 이렇게 잡았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제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좀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략적으로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셔야죠. B2C 고객들한테 사용자한테 팔 것인지 B2B 비즈니스로 회사 대 회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 B2G 정부나 뭐 그 공공기관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도 뭐 내용이고요. 아까 말했던 내용입니다. 시장 규모 대 연평균 성장률 이렇게 꼭 제시를 하고 3년 이내 자료 출처 꼭 명시하시도록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라는 거를 자 그리고 이런 표 굉장히 좋습니다. 경쟁 제품에 A사, B사를 좀 표로 나열하셔서 그 회사의 제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사는 최소한 2개 이상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유사 제품, 우리 회사 제품이 무조건 기술적으로 우위가 뛰어나다, 논문이나 특허로만 검증할 게 아니라 실제 상용화되고 판매되고 있는 매출 대비 기존 경쟁업체와 차별점을 제시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장 진입률이라든가 그런 성공 가능성을 평가위원들이 확실히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좀 보통 평가 가보면은 오히려 교수님들이 이런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보통 사장님들 우리 세계 최초입니다. 아니면 이거 뭐 저기 경쟁자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이 독보적이에요. 진짜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왜 세계 최초일까?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한 거 아닐까?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닐까?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리고 시장성 비용을 투자하는 이게 과연 어떤 단가 면에서 맞는 것일까? 왜 남들은 안 했을까? 너희들이 시초일까? 최초일까? 라는 오히려 의문점을 가지고 좀 더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경쟁자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경쟁자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돈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조사 제대로 했을까? 뭐 잠재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뭐 키우는 대기업도 분명히 있을 건데 만약에 이거를 사업화했을 때 대기업에서 진입장벽으로 더 이걸 장악할 확률은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꼼꼼한 대비나 먼저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케이스죠. 뭐 어떤 자사 제품의 표로 해서 경쟁사 2개를 들었고 이런 모델형이 있는데 단가가 얼마고 우리 회사는 얼마를 예상하고 요러한 굉장히 이상적인 그냥 경쟁 분석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뭐 평가위원들 당연히 이런 거 보면 인정을 하겠죠. 네, 이번에 이제 마케팅 전략인데요. 마케팅도 또한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그 시장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거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추격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서 좀 대충 핵심만 얘기했는데요. 그냥 사례를 하나 들게요. 제가 좀 사적으로 요즘 뭐 기관은 경북대 산학협력단 소속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민간에서 기술사업화 일을 좀 오래 하다가 이제 경북대 들어간 지는 2년이 됐는데요. 좀 제 개인적으로 지금 컨설팅을 봐드리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 과제가 뭐냐면은 그냥 살짝만 얘기하면은
대구 한의대에서 기술 이전을 해서 손가락에 지압, 그러니까 대구 한의대 기술은 뭐냐면은 지압을 시키니까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여성의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그렇게 효과가 있더라. 근데 데이터는 없어요, 사실. 그게 이제 특허고 그걸 뭐 꽤 비싼 비용에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사업화를 하시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이번에 뭐 특허 과제도 내시고 어제도 나고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저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업성이 일단은 어떻게 정량적인 목표로 책정을 할 것이냐. 이거 반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활용해서 전자 반지를 만들어서 진동을 둬가지고 생리통 또는 여성의 뭐 피고온을 사라지는 그런 걸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게 정량적으로 어떻게 책정이 될까라는 게 사실 의문이고요. 평가위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드는 거 구동이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동 모터 넣고 뭐 넣고 디자인 이쁘게 하고 하면 되는데 과연 그게 그리고 5천만 원, 1억, 2억씩의 과제비 수여를 할 정도의 개발 내용인가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설정은 잘 되는 어떻게 많은 여대생들을 상대로 아니면 그 대형마트의 여자 그 아주머니들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걸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그 데이터가 과연 검증이 되는 좀 신빙성 있는 데이터일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짧게 딱 3분만 얘기할게요. 요거는 실제 연구소 기업 제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핵심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과 같이 본인의 기업이 7년 이상이거나 좀 뭐 경력이 많고 우리 회사는 어차피 자동차 분야 아니면은 다른 뭐 ICT에 지금 하고 있지만 의료 분야에 아니면 다른 바이오 분야에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별도 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연구소 기업이고요. 저희도 이제 경북대 기술 지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회사 측면에서 이제 우수한 기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저희도 자회사로 끌어서 전폭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몇 점만 말씀드릴게요. 설립 요건은요. 요거 보면 되겠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로 말고 대학 기술을 무조건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전을 받아서 법인을 설립할 때 20대 80의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본금이 1억이면은 경북대학교 기술이 2천만 원이 자본금으로 산입이 돼야 되고 기업에서 8천만 원이 들어와서 1억짜리 자본금이 형성됐을 때 1번 조건이고요. 그리고 2번 조건은 특구라는 지역에 설립이 돼야 됩니다. 특구 지역이 뭐 성서에 계시니까 워낙 잘 아실 거예요. 대구 같은 거 7개의 지역에 대구 연구개발 특구라고 지정이 됐는데 이 지정된 이유는 이제 공공연구기관 주변 또는 산업단지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남대 대구대 이런 데 주변, 뭐 영남대 주변, 경북대 주변, 디지트 주변 이렇고 아니면은 경영대 주변인데 이제 청소산업단지라든가 저기 세천의 5차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지역을 위주로 특구가 형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공공기술을 이전받고 출자를 받아서 이런 지역에 했을 때 연구소 기업인데 연구소 기업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합작 투자요. 그러니까 우리 A라는 회사에서 돈을 지불해서 하는 거는 그래 신사업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경우에 보통 많이 하고 기존 기업은 우리 회사가 지금 매출액도 그러니까 자본금이 사실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있는 기업을 그냥 경북대 기술에 출자를 받아서 요거를 기존 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하는 형태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제 기존 기업이고요. 신규는 말 그대로 이제 뭐 하는 건데 보통은 연구소장님 아니면 대학의 교수님들 기술의 보유 그러니까 수행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신규 창업형으로 많이 가고 계십니다. 자, 이걸 근데 왜 하느냐? 굳이 했을 때 이제 뭐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만 대구 연구개발 특구에서 뭐 이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뭐 법인세 이런 혜택, 재산세, 취득세 그리고 개발 비용이 3억 플러스 3억 한 6억 정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지원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을 하고 법인 설립을 해서 별도로 하고 싶은데 비용 부담은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연구개발 특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걸 활용을 잘 하시면은 최소한의 리스크로 한번 신사업적으로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구소 기업의 장점, 그런 메리트도 있지만 세 번째로 공신력 있는 브랜드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에서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장품 회사 연구소 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네임밸류도 없는 회사이기보다는 우리 회사는 대구 한의대학교와 같이 합작 출자를 한 합작 법인인 뭐뭐뭐 연구 중심의 화장품 회사다라는 대외적인 그런 홍보 브랜드 네임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예, 뭐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원래 1시간 강의차를 너무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다른 MC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기술적인 에러 부분 그런 거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문의를 하시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우수 기술 연구분이라든가 특허는 분명히 있고요. 그 특허들을 활용해서 지원 사업을 연계했을 때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리스크로 아마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뭐 신사업적으로도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렇게 전공을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의 각 MC마다 다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문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 환급과 원산지에 대한 핵심 요약으로 해서 대홍 관세사무소의 강태우 관세사님 발표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우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 그리고 뭐 클러스터 분들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게 3일짜리 강의인데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앞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저는 좀 기업들이 현재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 또 대표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여기 그래도 회장님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관세 환급 받고 계세요? 관세 환급이 뭘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저 나중에 끝나고 혼나는 거 아닌가요? 네? 관세 환급이 뭘까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세 환급 혹시 환급 받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 수출 안 해요. 1번 2번 저희는 간접 수출해요. 저희 현대자동차로 납품해요. 저희는 그래서 환급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현대자동차 모비스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제조기업이 받을 수가 있어요. 공급하는 기업이. 그게 이제 그런 환급 제도가 있고 또 아마 이제 뭐 고객사로 납품하는 협력사 또는 뭐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도 있고 대구 쪽은 또 섬유 쪽 유명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세관에서 인증 심사하다 보면 너무 많은 서류들이 있어요. 처음에 뭐 효성 구미공장, TK 케미칼, 그 다음에 원단 재직업체, 나령업체, 염색업체, 뭐 포장, 재직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유통 구조가 있을까? 그 회사들이 다 원산지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환급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원칙은 관세 환급이란 건 제가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수입을 했어요. 원료들을. 그래서 제가 이걸 수출해요. 그러면 제가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아야 돼요. 왜 받을까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우리 이제 기본 상식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소비 안 해. 원료는 수입했지만 수출해. 그러니까 내가 냈던 관세 돌려줘. 그게 관세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걸 개별환급이라 그래요. 내가 납부한 관세를 나 이거 한국에서 소비 안 할 거야. 해외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세금 냈던 거 돌려줘. 그게 개별환급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이고 제조기업이면 내가 이걸 수입산을 쓰든 국내에서 납품을 받든 수출만 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를 간이적인 환급이라고 해요. 기업들이 아마 뭐 이거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이고 제조기업이에요. 또 우리는 고객사로 납품해. 우리는 수출 안 해. 고객사가 수출해. 또는 에이전시가 수출해줘요. 소위 말하는 오파상, 소위 말하는 무역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수출해. 그 기업은 제조 안 했잖아요. 환급 누가 받아야 돼요? 제조기업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출기업과 제조기업의 잘 이런 협의점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았어도 어떠한 수출기업을 통해서 수출한 부분도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근데 이 얘기를 수출자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제가 굳이 환급 받아야 되는 거 나도 못 받지만 너도 받지 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못 받을 거 그러면 제조기업이 우리가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라는 거 끊어줄 테니까 너희가 받아. 그리고 대신 물품값을 내고해줘.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절차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뭐 전문가의 도움 받으면 쉽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 산업단지공단에서 제가 이번에 과장님이랑 이렇게 업체들 돌면서 무료로 지원해드렸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제가 수입하면서 관세를 냈어요. 그럼 이 기업이 예를 들면 모비스가 수출해. 모비스한테 납품할 때 우리가 환급받아야 되는 내용들을 너희한테 양도해 줄게라는 서류예요. 여기 계신 대표님이 오파상한테 납품할 때 우리가 이걸 끊어주면 오파상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양도받을 걸 양도해 주는 거예요. 환급받을 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잘 활용해가지고 유통하거나 제조할 때 이런 서류들을 제공해주면은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간이정의 환급. 중소기업이고 제조기업은 환급을 해줘요. 근데 이게 환급률이 10,000원당 환급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 자동차 부품 제가 모비스 협력사들 컨설팅을 좀 많이 했어요. 몇백 개 이상 하면서 자동차 부품은 간이정 환급이 좀 작긴 해요. 근데 좀 많은 게 뭐냐면 섬유도 크고요. 섬유 뭐 예를 들면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가지고서 재직한 거냐 아니면은 뭐 나일론을 가지고 텍스타일 한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환급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한 HS 코드를 가지고서 저희는 수출 안 했는데요. 그 수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원산지. 예, 제 말 너무 빠르죠. 이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환급 부분은 그럼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냈던 관세 돌려받는다. 근데 그 개념인데 우리가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제조기업이 받는 게 원칙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원산지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저도 항상 강의하면서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 또 기본 상식 올려야 되잖아요. 국내산과 국산의 차이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산은 우리나라의 모든 원재료를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씨를 뿌려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이 플라스틱 사출업체요. 저 이거 다 국내에서 매입해요. 하지만 이 플라스틱 원석유죠. 지금 레진으로 해가지고 원청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1차 원재료는 이건 한국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산이 되는 거는 식품이나 이런 쪽이 많아요. 먹는 거. 그런데 우리 최근에 또 제가 세계 김치 연구소라고 이제 김치 업종에 대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슈가 많잖아요.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중국에서 배추, 절임 배추를 뭐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관심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김치가 국내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믿고 먹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절임 배추가 중국산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춧가루로 해가지고 버무렸어. 국내산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FTA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지금 왜냐면 기업들이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영업도 많이 해요. 제가 그 모비스 협력사들 컨설팅 했다 그럴 때 모비스나 현기차로 납품, 공급하는 기업들, 자동차 쪽은 이 원산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이 원산지 평가가 점수도 반영이 되면서 나중에 그 다음에 입찰 들어갈 때 점수 비중 포지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수출하지 않는데 굳이 FTA를 알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자동차를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하나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뭐 모터,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전장 파트, 아세이 문짝,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 드럼, 뭐 예를 들면 그런 업체들 각각에 대한 원산지를 알아야 내가 완성차를 수출해요. 특히 FTA를 적용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FTA를 추진하고 있어요. 네, 많은 국가들이랑 하고 있고 지금 뭐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RCEP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FTA가 없었어요. 한중 FTA, 뭐 한미 FTA, 한EU FTA 있었는데 일본이 없었어. RCEP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일본 쪽도 같이 이제 이렇게 묶이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류의 허브가 되려고 해요. 중국산 원재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해 원산지 FTA 적용해서 관세율 떨어뜨리자. 그게 FTA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FTA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도 많고 기업들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쪽 대구 산업단지공단 본부 쪽에서 우리 클러스터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기업분들이 1차사들이 많더라고요. 또는 2차사. 또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어디 자동차 부품 회사로 공급하고 있다.
그럴 때 이런 원산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 환급 부분 앞에서 말한 거 외에 이런 원산지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좀 예시를 하나를 드렸는데, 기존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업체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가 있었는데 FTA 때문에 관세를 15%로 떨어뜨렸다. 그럴 때는 당연히 내가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혜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저비용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제조를 해가지고 수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FTA 지금 관세청 통계로 봐서 FTA 활용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준의 60% 이상을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FTA는 안 할, 나중에 그냥 제 생각에는 여담인데, 나중에 우리 동네 슈퍼가도 원산지 FTA 관련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을 정도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 만큼 FTA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는 추진까지도 일어나요, 기업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회장님분들이나 이제 클러스터 대표님들이 그 FTA 뭐 서류 하나만 발급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세관에서 너희들 이 원산지가 맞아라는 베리피케이션, 원산지 조사를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은 기업들, 제가 컨설팅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조기업들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 소리, 저 이거 한국에서 사와요. 한국에서 사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산지 확인서란 서류가 필요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서류가 항상 먼저 되기 때문에 그 원산지 증빙서류 미보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대표자님이 양벌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대표님도 처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FTA 원산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드린 건데, 광천하면 뭐가 유명하죠? 광천김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 광천김 컨설팅 딱 갔는데, 뭐 홍성군 차 가지고 갔어요. 너무 멀어. 딱 갔는데 대표님이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세요. 되게 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 타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는 관세 환급만 보통 수출액의 1%를 넘게 그냥 환급해줘요. 수입산을 안 써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간이정의 환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했고, 지금 직접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FTA를 활용해가지고 박람회나 이런 데 갖고, 또 물김이나 막 이런 업체들, 원초김 업체들에 대한 협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가지고 유럽에 대해서 바이어들에게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원산지 관련된 서류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수출을 많이 이렇게 세관에서 이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회장님 기업들 중에 인증 받으신 기업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이거 저희 산업단지공단 대구 본부 기업들은 제가 이거를 무료로 지금 인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구 세관에서 받는 거고요. 그래서 받아놓으면 아무래도 바이어에게 그래도 한마디는 더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코리아 커스텀 서비스 한국 세관에서 설티 받은 거야, 인증서 받은 거야 라는 거를 어디가 됐든 그래도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는 게 향후에 수출할 때 이게 영업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들에게는. 자,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는 이슬람 시장 쪽을 많이 봐요, 수출할 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할 때는 할랄 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그 부분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경북본부 쪽에서도 제가 그런 수출 타깃 기업들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원자재 비용이 상승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막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원자재가 상승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물류비가 올랐어요. 배 잡기도 어렵단 말을 해요. 컨테이너가 없어요, 관사님. 그렇기 때문에 그 경북 지역 본부도 제가 수출 타깃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물류 비용을 그 하던 운송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너무 비싸다. 베트남 현지 비용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모든 이제 ICTC나 뭐 이런 저희 그런 위원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했더니 50% 이상의 비용이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혜택을 드려가지고 경북본부에서도 이제 수출 타깃 기업에 대해서 성공 사례로 지금 만들고 있긴 한데, 그런 것처럼 물류 쪽에서도 기존에 하시던 물류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분명히 견적은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를 받으면, 제가 물류사에 이제 타깃이 될 수도 있는데, 견적은 반드시 받아가지고 대표님들 입장에선, 제가 만약에 직원이에요,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의 그런 직원이다 보면 저는 거래하던 데서만 견적을 받고 싶어요. 왜? 편하잖아요, 업무가. 하지만 다른
운송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이렇게 견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물류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스페이스 확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가지고 물류비 절감 그리고 FTA 활용, 원산지 그리고 관세 환급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수출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지원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사님 뭐 저희 인증 이거 공짜로 받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관세사 컨설팅 하면은 다른 관세사에게 물어보시면 컨설팅 비용이 드는데 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 회원분들이나 수출 타깃 기업들에게는 제가 이걸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와주셨어요. 흔쾌히 바로 와주셨고 이것으로 그 5월 회장단 연계 협력 회의 그리고 기술 역량 강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마지막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6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